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 투탑 서성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 그리고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FOMC의 연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과연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언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기에 앞서서 금리와 도대체 주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으니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금리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금리, 환율, 주가, 그리고 금리와 주가의 관계,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로 돈의 값이 되는 거죠.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서 물가, 자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바로 금리입니다. 자, 바로 돈의 사용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게 되죠. 이것도 은행 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모두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를 이루는 가장 큰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하실 때 적용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요. 바로 돈의 수요 그리고 돈의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이 금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돈이 많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될 테니까 금리가 내려가고요. 돈이 귀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돈이 귀해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이기 때문에 바로 통화의 수요와 그리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환율은요, 서로 다른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두 번째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N달러 환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환율에 대한 공부는 2교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처음에는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물가 및 기업 실적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돈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화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화가 많아지면 그 해당 통화에 관련된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통화가 희귀해지면 그 해당되는 통화의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주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론상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요,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의 관계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의 사이클 자체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역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가를 분석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강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은행 예금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하고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흔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일단은 금리의 대표적인 주자로 생각을 하고요. S&P 500 지수들의 PER의 역수를 주가 수익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일드갭이라고 해서 얘를 계산을 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예금을 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더욱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율이 연 10%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을 사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8%의 수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은행에 편안하게 돈을 집어넣고 10%의 이자를 받을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냥 은행에 집어넣으면 그만한 많은 금리를 줄 테니까 어렵게 주식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돈이 주식시장에서 예금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생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하락에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요. 자, 지금 은행 이자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1%가 채 되지 않죠. 그러면 은행에 맡기면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넣어놓는 것 자체가 바보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돈이 예금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겠고요.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의 현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돈을 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책금리도 낮췄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당연히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예금시장으로 갑니까?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주식시장 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지금 버블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 가격의 팽창 현상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아가서 원자재 시장까지 불붙는 그런 효과까지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 모든 현상들이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은, 투자처를 잃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와 주식시장, 그리고 금리와 자산시장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부분이 우리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 금리와 주가의 관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금리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금리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예금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쉬운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금리와 주가의 관계. 자, 이자율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이 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연 1%가 안 되는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금할 돈을 빼서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돈이 예금 시장에서 빠져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현상들과 빗대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러한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금리 인상이 호재일까 악재일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미국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를 구매해서 미국에 예금을 하려는 그러한 수요가 생기겠죠. 거기에 따라서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매수세가 쏠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일으키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자, 더 쉽게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따가 2교시에 원달러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예금을 하는 거랑 미국에 예금을 하는 거랑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큰 자금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겠죠.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심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1%인데 미국의 금리는 1.5%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채권 자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2교시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관련 이슈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이슈가 뭐였죠?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니만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드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페드. 연준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페드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라든가 모든 정책 결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에 있는 것보다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여기서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에 대한 회수가 생기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게 시장의 우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가 금리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자, 그 테이퍼링에 관련된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방송에서 한 번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얘기합니다.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얘기하는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국채를 사요. 미국 국채를 사는데 미국 국채를 삽니다. 사면 뭐가 나가죠? 돈이 나가죠. 그 돈은 어디에 나가나요?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자산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00억 달러 규모로 자산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 1,100억 달러를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우리 큰형이 돈 많은 큰형이 돈으로 도움을 줍니다. 월 1,000만 원씩 도움을 준대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씩 도움을 주던 형이 갑자기 야, 너 지금 상황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주던 돈 줄일게. 500만 원씩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이 시장에 공급해주던 유동성을 일부 축소해 나간다라는 게 바로 테이퍼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시장이 이 부분을 싫어하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유동성 증가 속도가 그만큼 둔화되기 때문에 자산시장,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지표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바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연준이 하는 역할은 가장 큰 역할 두 가지가 바로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물가를 잡는 겁니다. 연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있죠. 그 부분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평균을 했을 때 물가 지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기술 진보에 의해서 저물가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견딜 수 있는 구간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지표를 보고서 연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에 관련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고용이 너무도 잘 되고 있어요. 고용이 너무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 수준이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분위기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지표들은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힘들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더욱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힘든데 형이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똑같이 빗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요. 연준이라는 큰형이 제가 힘든 이유를 봤더니 제가 지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형 나 취업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먹고 살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계속 줄까요? 이건 과도한 거죠. 그래서 그 주는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갈 겁니다. 바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도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씀씀이가 해퍼졌어요. 돈이 막 남아 도니까 막 200만 원짜리 컴퓨터 사고 300만 원짜리 노래방 기계 사고 막 이렇게 과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1,000만 원씩 주던 큰형은 쟤는 지금 돈 안 줘도 되겠는데 돈 좀 줄여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물가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는 줄이던 돈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바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자,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 스케줄에 대한 대비만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은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달 FOMC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달 FOMC에서 바로 테이퍼링을 선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여태까지 행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는 테이퍼링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6월달에 갑자기 테이퍼링 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시장에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언제쯤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면 2013년도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는 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있다가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FOMC는 9월이거든요. 근데 그 9월 전에 8월 달에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8월 이후에 아니면 9월 이후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선언이 나오고 내년 초쯤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시장 전문가분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교시에 원달러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시장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여기 밑에 나오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공부 많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좀 방송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조금 두서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교시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율의 의미, 환율 인하와 환율 인상,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환율의 추이, 환율과 주가의 관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뭔지에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란 글로 설명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로 달러나 엔화, 위안과 같은 외국 돈을 우리나라의 원화로 교환할 때의 가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라별 돈의 교환 가치를 비율로 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쉬운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1달러를 몇 원으로 바꿔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러면 1달러를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은 1300원이다.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를 갖다 주면 2000원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했을 때 물론 원이 앞에 나오는 게 당연히 국민 정서상 좋겠지만 기준은 뭘로 삼는다? 달러 기준으로 삼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달러 환율 1달러를 얼마로 바꿔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과 원화의 가치 관계인데요. 자, 환율이 상승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 환율은 뭐죠? 원달러 환율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자, 1달러를 가져오면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던 게 1달러가 얼마로 올라간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거죠. 1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 거죠. 그럼 1달러를 얼마로 바꿔줍니까? 2,000원으로 바꿔줍니다. 자, 원래 1,000원이던 1달러가 2,000원짜리 1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했죠. 달러의 가치는 상승했는데 거꾸로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절하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고요.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거 잘 보세요. 1달러에 2,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거꾸로 상승했구나. 원화가 절상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겠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달러 상승? 그러면은 뭐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달러가 상승한 건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아셨죠? 달러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꾸로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상대적인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 부분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당 1달러짜리 미국산 제조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사올 때 원을 주고 사옵니까? 달러를 주고 사옵니까? 당연히 달러를 주고 사오죠. 자,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에요. 그럼 1달러를 마련하려면 우리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0원을 1달러로 바꿔서 얘를 구매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환율이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가서 얼마로 내려갔습니까? 1,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내려갔는데요. 1,000원으로 내려갔으면 지금 2,000원으로 한 개 살 수 있던 거를 2,000원으로 1달러에 1,000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의 개수가 늘어난 거니까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 거고요. 거꾸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다 한다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해가 안 가셨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오셔서 더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주소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와 원화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거꾸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이 부분. 자,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거 달러가 값어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그냥 환율이라고 말씀드리는 단어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N달러 환율이 아니고요. 원달러 환율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시장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로 얘기한다.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달러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돼 있고요. 주식, 채권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아까 이론적인 부분하고 배운 거랑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원달러 상승과 주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론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자, 요렇게 보세요. 아까 달러의 수요, 달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했죠. 이번엔 거꾸로 달러가 많이 풀립니다.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달러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건 달러가 그만큼 흔해진다라는 겁니다. 흔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환율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차라리 원화로 바꾸자. 원화 환전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됐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값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채권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목격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니까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변수는 상당히 많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시장에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고려한 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나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또 다른 얘기예요. 환율과 개별 기업 주가의 관계. 특히나 이 개별 기업은 무슨 기업이다? 수출 기업에 관련돼서입니다. 수출 기업이요. 그래서 환율과 수출 기업과의 관계로 받아들이시면 될 텐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감소했어요. 근데 수출 기업은 돈을 달러로 받을까요? 원화로 받을까요? 당연히 달러로 받겠죠. 그래서 달러로 받는데 받는 돈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 그리고 수입 기업은 달러로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낼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악화되고요.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환율이 인상됐다라고 한다면 수출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감소하게 돼 있고요. 수익성은 당연히 향상되겠죠.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수출 기업은 팔아가지고 뭘로 받는다? 달러로 받는다. 그런데 내가 받는 달러 자체가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이익이 개선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부분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얘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자, 2019년도에부터 해가지고 환율 차트인데, 자, 요때 최고점을 찍었어요. 최고점을 찍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원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달러 가치가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때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떨어졌죠, 거꾸로. 왜? 아까 그랬잖아요. 원달러 환율하고 주식시장은 반대의 관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분기별 이익을 보시면 될 텐데 영업이익이 6조, 8조, 12조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분기, 2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이다. 물론 이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왜? 이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서 얘네가 똑같은 개수를 팔았다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갤럭시를 10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10대를 10달러씩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달러씩 받았는데 그 달러 가치 자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과 수출 기업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 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된다. 이해하셨죠? 이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수출하는 애들은 안 좋고 됐죠? 우리가 IMF 때 원달러 환율이 1,800원을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수출 기업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땡 잡았죠. 그래서 IMF 때 모든 기업들이 쓰러져 나갔는데 수출 기업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또는 기업의 경우는 수출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요. 수출기업, 수입기업들을 모두 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의 통화 리스크의 환위험이라고 하죠. 환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리스크 정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한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여기 다시 한번 환율 인하 뭐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환율이 인하되면 인상되면입니다. 이거 슬라이드가 잘못됐어요. 환율이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높아져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와 환율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자,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지속 하락하다가 2008년, 2009년도 급등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이후로 또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가와 어떤 관계였다? 역의 관계였다. 역의 관계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유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쉬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이름은 서성민, 투탑 서성민이 아니고요. 탐입니다. 탐. 저 탐, 외국 사람이죠. 딱 봐도 미국 사람이죠. 저 탐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가 된 거예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있고요. 엄마한테 100달러 보내주세요. Mommy, give me $100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100달러 달라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럼 엄마가 송금을 해주겠죠. 자, 그럼 얘를 100달러를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려면 뭘로 바꿔야 되죠? 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원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얼마냐? 1,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 간단하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계속.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달러를 바꿨을 때 저는 얼마를 얻게 되나요? 1,000원이니까 10만 원을 얻게 되죠. 이 1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죠? 톰이 미국에 전화해서 100달러를 받아서 이게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식 투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이 2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20만 원이 됐네요. 자, 제가 돈을 벌어서 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효자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자랑하면서 돈을 보내줄 거예요. 미국으로 다시 보낼 겁니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되죠?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달러로 바꿔야 돼요. 자, 다시 100달러를 엄마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게 1월 1일 날 이랬어요. 1월 1일 날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운용을 해서 12월 30일 날, 물론 20대 주식시장이 열리진 않겠지만 그냥 가정을 합니다. 2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이 돈을 이제 엄마한테 다시 달러로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10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로 올랐냐 봤더니 2000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오르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2000원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20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1달러당 2000원이니까 몇 달러로 되죠? 100달러가 되죠. 자, 보세요. 나는 분명히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서 2배 수익을 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 돈으로 바꿨더니 다시 100달러가 됐어. 나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했지만 이 100달러는 그대로 100달러가 된 거예요. 환전하고 나니까. 그럼 저는 수익을 받습니까? 아니죠. 송금 수수료만 나가겠죠. 자,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내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자금을 빼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이 투자 자금을 빼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중이 중요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환율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환율이 내렸어요. 자, 환율이 내렸다. 아까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100달러 10만원, 20만원을 올랐어요. 20만원을 올랐는데 이때 환율이 50, 100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달러로 바꾸면 20만 원이니까 400달러가 되겠죠. 100달러가 400달러가 됐습니다. 4배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와 환율, 원달러 환율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왜?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신호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상승 신호가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쌤은 1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똑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오히려 환전했을 때 손해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용어를 더 어려운 용어로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환전을 했을 때 손실이 난다라는 의미에서 환차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려하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됐죠? 그래서 한국 주식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환율과 주가의 관계였습니다. 1교시에서는 환율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교시에서는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와 주가의 관계,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수요가 증가하고 주식시장에 있던 돈을 빼서 예금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 주가 시장에는 안 좋구나.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거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예금을 하려면 내 주식을 팔아서 예금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금리와 주가는 이론상으로 역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율과 주가의 관계도 역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매도세에 의해서 주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본의 유출이 생길 수가 있구나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러한 주가 전체와의 관계 플러스 또 수출기업 입장에서의 환율과 주가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될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들은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적용됐을 때 변수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적용이 힘듭니다. 아, 이건 이러니까 정답은 저거 이게 아니라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이자도 금리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말은 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의 값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요가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원달러 환율은 뭐라고 그랬죠? 1달러를 가져갔을 때 몇 원을 주는지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다? 1,000원 줄게 1달러. 1달러에 1,000원 줄게.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다? 1달러에 2,000원 줄게. 그러면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으니까 거꾸로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시장에서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IQ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부에 대한 어떠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저희 특파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